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해법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 선출 등을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늘 마감됩니다. 높은 투표율 속에 후보들 사이에선 대통령실 관계자의 김기현 후보 홍보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8% 가까이 줄어들면서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례적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학생 한 명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전략 무기 시험에 군사적 대응이 따른다면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하이브가 제시한 가격보다 25%나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 신구 경영자들과 손잡은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의 SM 경영권 쟁탈전이 쩐의 전쟁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제3자 변제안,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까지 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레드카드를 들고 긴급 시국 선언을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추가 입장, 일본 분위기, 피해자들 목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최근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독가스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오늘 국회로 나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할머니들 어떤 입장을 밝혔죠? 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오후 1시쯤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나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현재의 정부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소리 한 자리만 하면 우리도 용서를 하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우리를 이렇게 골병이 들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된 것이 생각하면 생각을 들어 눈물이 나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관련 단체들 역시 이번 정부안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줬다며 강제동원 해법의 무효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피해자들 반발이 거센데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를 비롯해 이미 상당수 피해자 측이 정부안의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정부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수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일본 측의 배상을 끝까지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겁니다. 대리인단 측은 만약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무효화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도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고집하면 또 다른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채권 소멸 절차, 즉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배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무죄 해법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합당한 배상을 위해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먼저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과거부터 배상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는데요.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 3천여 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의 국전 7%인 92억 원, 그리고 2007년에도 특별법으로 7만 8천여 명에게 6,500억 원을 정부 재정에서 배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일 교류 현황을 들면서 우리 국민의 방일과 일본 국민의 방한 모두 수백만 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교역과 투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장관들에 당부했습니다. 이번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죠. 그렇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애초 이달 말에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일본의 지방선거 등 여러 일정을 고려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은 예전부터 점쳐졌는데 강제징용 문제 협상이 타결된 것을 계기로 일정 조율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한일 회담에 이어 다음 달 말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미국으로 출국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의 시기, 형식, 의제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우리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한미일 간 연쇄 회담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 삼각 공조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해법을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 오늘 아침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분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를 계기로 현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관계 정상화. 자,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주요 신문들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일제히 일면에 실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악화한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를 전후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 정상화를 향한 큰 전진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설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한 윤 대통령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일이 정치적 매듭을 지었다며 일본 정부는 사과를 계승한다는 방식으로 호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 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에도 일면에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소개하면서 사설을 통해 대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 현안의 포괄적 타결을 주문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도 한국 측이 보여준 수출 관리 개선 체계에 따라 원상복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 이번 해법 발표의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부분은 안보 환경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가 필요한 만큼 국내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동원 해결이 먼저라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적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결단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4월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번 해결안 발표를 성과로서 미국, 일본과의 연대 강화를 대회에 호소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이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발표 이후 이 한일 외교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본 NHK와 교도통신 등은 이번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당국이 오늘 16일과 17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NHK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대화를 진전시키고 북한과의 대응에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한국의 WTO 제소 등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과거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던 적이 있었다며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위한 별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불씨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이 안보 환경을 주목하고 있다고 김 특파원이 설명을 해줬는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 것이라고 환영한 데 이어서 국무부도 역사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자국의 화해 압박을 이번 발표의 배경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주요 현안으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이 역사적인 발표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two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and stronger ties between them advance our own shared goals.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일 세 나라 관계 증진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25차례나 개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역사 문제를 한일 정상이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oth President Yoon, Prime Minister Kishida have demonstrated bold vision. They have demonstrated courageous leadership by taking this step forward.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질문에는 그건 미국이 답할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해법으로 오랜 갈등을 겪은 한일 관계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일 간 분쟁 해소를 압박해왔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일 두 나라가 화해한다면 중국,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동맹국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배상안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며 한국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유럽연합 EU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은 한국과 일본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최근 한일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끝까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인지 신지원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한 정부 발표에 일부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을 추진해온 정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가 끝까지 판결금 결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도 배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인 권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설명이 맞는지 민법과 공탁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배상금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469조를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 실무를 보면 이때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가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재단이라는 게 채무자한테 무슨 위임을 받아가지고 할 권한도 없는 것 같고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이것을 공탁한다고 해서 이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공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의 정관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법적인 문제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재단의 정관 목적 사업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제공할 근거를 보완했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새로운 법적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정부가 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국내에선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내일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 지지세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내 재단이 우리 기업 기부금을 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라디오에서 역대 어느 정권도 처리 못한 폭탄 같은 문제를 윤 대통령이 처리한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져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래 차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은 피해국 한국이 가해국 일본에 스스로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야권은 시국선언에 이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앞둔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투표율 기록 중인데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네, 여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 등을 위한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관심입니다. 결과는 내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당대표 후보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다시 맞붙는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막판 이슈로 떠오른 대통령실 관계자의 김기현 후보 홍보 의혹 등에 대해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김기현 후보는 국민의 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의 김 후보 홍보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후보는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앞서 일축했습니다. 무작정 그냥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도자 자기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것도 해법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비명계와 이젠 동정론이 더 많이 일고 있다며 이 대표를 옹호하는 친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과 만찬 약속을 잡는 등 소통 강화를 내걸고 갈등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간 협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김 여사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가운데 특검법을 내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화면 속에 지나갔던 국회 현장에서 네.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고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피해자 측 목소리 중에 네. 정부의 외교적 완패다라고 규정을 했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동량처럼 주는 돈은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좀 규정하고 계십니까? 예, 강제동원 피해자들께서 평생을 걸고 싸우셔서 마침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네. 이 판결은 무엇보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네. 식민 지배의 극복을 선언한 점에서.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시켰다. 어떻게 보면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최악의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고 하나 여쭤보면 이 얘기가 좀 과거에부터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피해자 대리인단은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해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는 그래도 위안부의 피해 사실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나마 일본 총리의 사죄의 뜻이 표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의 인정도 없고 그리고 일본 외무상 그리고 기시다 수상의 그런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그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사죄와 반성의 표현도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제동원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시켜 주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형식적이나마 사과나 어떤 사실 인정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 네. 위안부 합의 때는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던 네. 합의다. 네. 라는 설명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서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또 김성주 할머니도 참여하셨는데 현장 목소리도 전해주시죠. 네, 뉴스에서도 앞서 보도가 되었지만 뭐 이제 90세를 넘으셨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광주에서 올라오시고 또 김성주 할머니께서는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셨는데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들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해야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네. 당신이 요구했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께서는 사죄와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현재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노고를 이끌고 저렇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실장님을 모시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지금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이번 해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합의가 아니라 정부가 해법을 내놓은 거죠. 발표죠. 네, 발표죠? 일방적인 발표죠. 예. 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오늘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어떤 노력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상이라는 표현이 일단은 잘못되었고요. 예. 1974년 그리고 2007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들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금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네. 통해서 받은 청구권 자금이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기여했고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2007년의 경우에 2천만 원 그리고 생존자의 경우에는 1년에 80만 원 정도의 의료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건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드린 돈은 배상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 부분과 달리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청구권 협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네. 그리고 가해기업인 미쓰비시 일본제철 그 회사를 상대로 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권리입니다. 당연한 그런, 권리입니다. 네, 설명이십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던 날 그날 현장에서도 기자들 질문에 반쪽 해법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동의하지 않았고 물컵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네.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하고 네.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정부는 이 판결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가해기업, 전범기업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기보다는 네. 계속해서 성의 있는 호응 아니면 기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건 선의에 기댄 일본의 호응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 권리에 대해서 일본은 한 번도 인정한 바가 없고 어제의 표현에 있어서도 일본은 사죄의 시읒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구애라고 할까요? 너무 굴종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들리는데 그런 네. 기대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런 걸 좀 보장받기 위해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아예 철회해야 되는 건가요? 해법은?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한 것은 네. 일본 정부가 그런 일본 기업들의 저희들과의 직접적인 협상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본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집행이라는 현금화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면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를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계속적으로 이 해법을 밀어붙여 왔고 그것이 어제의 해법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정부에선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피해자 및 유족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뭐 그동안 민관 협의회가 있었다고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했는데 그 과정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민간 협의회 정부에서 주최를 했고 3건의 소송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제 소송의 대리인 지원단은 참여하지 않았고 일본제철 미쓰비시 히로시마 소송 대리인 변호단 지원단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4차례 열렸는데요. 그러면 2차례 열린 다음에 회의에서 지난 7월 26일 정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현금화를 지연시켜달라. 사실상 이 피해자들의 그 권리 실현을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박근혜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이 만들어놓은 변칙적인 규칙입니다. 불법 행위에서 그것을 또 활용해서 현금화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이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의견 수렴이라고 한다면 지금 장관님께서 이춘식 할아버지, 양릉 할머니 만나셨습니다. 양릉 할머니 분명하게 편지 써서 밝히셨습니다. 일본한테 사죄, 배상 받겠다. 그럼 수렴을 했으면 의견 수렴이면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요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국회 토론회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난 28일에 피해자들이 집단 면담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설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일본 정부한테 숙제검사 받는 모양으로 피해자들 만나고 있다. 의견 수렴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나. 지금 3분의 생존자가 제일 고령이신데요. 모두 다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의견을 수렴했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자세를 평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빠른 해결을 바라는 건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을 저버리고 그리고 구걸하는 듯한 기부금으로 준다는 것까지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아쉬운 발표, 그리고 성급한 발표, 그리고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역으로 마지막에 드릴 질문이었는데 지금 굴욕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일본의 숙제 검사 받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여론을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고 실제로 정부 안에서도 속도 조절론, 신중론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어떤 걸 좀 정부는 고려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정상회담 스케줄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전문가들도 너무나 한국이 양보해서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들이 이 구제 원칙에 참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인정과 거기에 대한 사죄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해법은 이런 원칙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비판적인 설명이 나왔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이야기하는 정신을 한국 정부가 다시 한번 읽고 꼭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 여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한번 제가 질문 드리면요. 예, 한일 관계 개선한다는 논리는 저도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마치 이 판결이 한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파탄낸 것이고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 문제로 하면서 교류와 문화 교류는 뭐 투트랙으로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민간의 교류 같은 걸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 그 원칙을 저버린 대목 그럼 만약에 이를테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이 있었다면 이 해법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죄와 배상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죄의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돈이나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제 나온 그런 청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이 할머니들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화해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배상할 수 없으니 장학금을 드리겠다. 그 할머니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거부하시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마치 이 배상을 대신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죄 그리고 진정한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한 사죄와 사죄의 배상으로서의 증거라는 그런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다시 한번 좀 굴욕감을 주는 어제 촛불 집회에서 어떤 네. 젊은 대학생이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받아낸 배상금 대신 저희들이 어떻게 그 돈을 받아서 누가 유학을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새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한일 기업이 네. 미래 청년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한 네. 대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하신 거고, 네. 자, 정부가 내놓은 이번 해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은 동의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 소송이 20여 년 넘게 한국에서만 진행됐습니다. 네. 일본 제철 소송만 해도 일본에서 97년 원고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딱 3분이 남으신 거거든요. 그 유족분들도 뭐 70대, 80대가 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께서 싸우신 투쟁 잘 알고 있지만 네. 또 본인 당사자들도 대단히 힘드시고 피로감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아니면 경제적 사정 여러 가지 이유. 이게 지연이 잠깐만 한 2억이나 되는 돈이거든요. 네.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을 가지고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받아내기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채권 채무 관계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죠. 네. 이게 대단히 부당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뭐 그런 수용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을 하고 네. 그런 절차에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이행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선택을 강요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그 네. 대목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가 말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분들이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까 리포트에서 공탁 얘기도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법원에 네. 일본제철과 미쯔비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기업, 전범기업의 채권이 지금 압류가 됐고 현금화 직전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사법농단 때도 5년이나 시간을 끌어서 원고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네. 지금 외교부가 의견서를 낸 이후로 계속해서 혹시 계류 중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류 중인 사건도 있고요. 예. 그것 말고 현금화. 현금화가 됐어.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네네. 그리고 일본제철에 가는 현금화가 대법원에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계류된 소송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법원은 그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 인정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 빨리 이 현금화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또 하나 가해자인 일본은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와 피해자만 갈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걱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 수상, 외무상, 사죄의 시읒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는 너무나 모욕감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평생을 싸운 이 피해자분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건 결국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인데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무시한 그리고 버려온, 무시해온 피해자들이 인권 회복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8년에. 네. 그것이 다시 되돌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해외 언론, 특히나 이제 미국 언론 보도도 나갔는데 네. 미국의 스탠퍼드 교수가 네.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타협안이라면서 이를 잘 작동하도록 만들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면서 한국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덧붙여 정부에 하실 말씀까지 덧붙여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너무나 말하자면 이런 평가가 이야기해 주듯이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가 이 해법을 가지고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 피해자들은 싸워야 할 것이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저는 역사적인 투쟁이다. 역사적인 소송이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의 존엄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다시 가슴에 새기고 피해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사죄와 배상, 인권의 존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자신들의 호소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압수수색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우 유아인 씨의 집에 수사관 9명을 보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서울 한남동 집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집 등 모두 2곳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쯤 유아인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아인 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모두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병원을 73차례 방문해 4,4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프로포폴 외에도 다른 마약 성분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포함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경찰은 프로포폴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유아인 씨가 다른 마약류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어떤 경위로 투약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카카오가 K-팝의 종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카카오의 전격적인 맞대응에 따라 인수전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말 SM 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SM 지분 9.05% 확보에 실패한 카카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공시를 통해 SM 주식을 공개 매수해 지분 최대 35%를 확보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절반씩 나눠 오는 26일까지 SM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총 833만 3천여 주를 공개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카카오 측이 지난달 28일부터 장내에서 사들인 지분 4.91%에 공개 매수 지분 35%를 더해 총 39.91%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성공한다면 현재 20%에 못 미치는 하이브 측 지분을 훌쩍 넘어 SM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입장문에서 SM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견지한 SM과의 사업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라고 공개 매수 배경을 밝혔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이 하이브가 제시했던 주당 12만 원보다 25%나 높지만 카카오의 자금력은 탄탄한 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에서 1조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이 가운데 약 9천억 원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 변수는 카카오의 공개 매수가 성공할지와 하이브의 맞대응 여부입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한 전례에 비춰 카카오도 목표 지분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이브는 추가 자본 조달을 위해 국제투자기관과 접촉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M 인수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오는 31일 SM 정기 주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이사진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과 KB자산운용 등 기관 투자가와 60% 넘는 소액 주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요즘에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게 대세다 보니 해외에선 CD 같은 실물 음반 판매가 줄고 있는데 국내에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K-팝 팬 상당수가 포토카드 등 굿즈 수집을 위해서 음반을 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환경 오염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에선 스트리밍을 통해 음반을 발매하며 CD와 같은 실물 음반 판매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K-팝 아이돌을 중심으로 음반 판매량이 증가 추세입니다. 음반에 포함된 포토카드 등 굿즈를 모으려는 팬심을 이용한 상술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료 K-팝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굿즈 수집을 위해 4분의 1 이상은 이벤트 응모를 위해 음반을 샀습니다. 또 2년 내 발매된 K-팝 음반 50종을 조사한 결과 음반당 굿즈는 평균 7.8개였는데 문제는 여러 차례 구매를 유도하려고 우연적 요소를 넣은 랜덤 굿즈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점. 조사 대상 음반 96.9%가 랜덤 포토카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랜덤 굿즈 때문에 소비자들은 같은 음반을 평균 4.1개, 많게는 90개까지 샀습니다. 한 해 음반 등 팬덤 상품을 사는 횟수는 4.7회, 금액은 5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굿즈 이미지나 상세 정보를 얻으려면 실물 음반을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셈입니다. K-팝 팬 10명 중 8명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고 CD로 음악을 듣는 비율은 5.7%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실물 음반은 그대로 버려져 환경오염 우려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굿즈 수집을 위해 불필요한 CD를 다량 구매 후 폐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형태의 음반 발매 확대, 굿즈의 별도 판매 등의 방안이 필요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음반 사업자에게 굿즈와 음반의 분리 판매 등 환경 보호를 고려한 판매를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400여 명, 2주 전보다 400여 명씩 많고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7주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8명으로 16일째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49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8%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요. 지난해 이례적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경제를 덮쳤던 악재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0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7월엔 1,300원을 넘어섰고 9월엔 1,400원의 벽마저 허물었습니다.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역시 환율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2,661달러로 1년 전보다 7.7%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뒷걸음질 친 뒤 2021년엔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원화 기준으론 1년 전보다 4.3% 늘었지만 환율 급등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이례적인 수준의 환율 급등이 올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물가 등 다른 경제 상황도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2% 내외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물가 상승이 한 2.0% 내외로 지속된다고 보면 4만 달러 달성이 거리 멀지 않는 시기에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난해 전체 경제 성장률은 2.6%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감소했고 수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지만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지출한 사교육비 학생 한 명이 한 달에 41만 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고 총액으로 따지면 26조 원, 역시 최고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늘었죠? 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528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천억 원에서 26조 원으로 오히려 10.8% 늘었습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단 사교육을 하나라도 받은 인원 자체가 전체 78.3%로 늘었고 참여 시간도 일주일 평균 7.2시간으로 증가했습니다. 학생 1인당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도 늘었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난해보다 11.8% 오른 41만 원으로 40만 원대를 돌파했고요.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면 52만 4천 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별로 보면 참여 학생만 대상으로 했을 때 한 달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은 43만 7천 원, 중학생은 57만 5천 원, 고등학생은 69만 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고요? 네,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37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85.2%로 중학교의 76.2%와 고등학교의 66%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88%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결손이 심해지고 돌봄 수요가 많아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특히 출발선에 있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특히 3학년 학생들 이런 저연령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업에 대한 결손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년 전 7조 6천억에서 11조 9천억으로 뛰면서 2년 만에 5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학년은 초등학교에선 6학년, 중학교는 3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이었는데요. 특히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보면 고1은 한 달에 70만 6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천여 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7만 4천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방과 후 학교나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BS 교재 구입 비율은 2년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통계청은 EBS의 수능 연계율이 떨어진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부는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줄었지만 2021년 이후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했다며 2014년 이후 9년 만에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1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혼 청년 가운데 24.7%는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한 청년도 36.7%에 달했습니다. 앞서 차례로 전해드린 것처럼 소득은 줄고 또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지도 꺾이는 가운데 이번엔 야근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직장인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 단위로 묶여있던 연장 근로를 연, 반기, 그리고 분기 단위로 선택지를 늘려서 일할 때는 몰아서 일하고 쉬는 것도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은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고 쉬는 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법정 최대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대로라면 주 12시간 연장 근로 제한이 풀리고 한 달 동안 총 52시간을 원하는 날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연장 근무 총량을 한 주에 몰았을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월 초에 연장 근무를 몰아서 하게 되면 나머지 셋째, 넷째 주는 무조건 칼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경직된 노동시간을 개편해서 일이 몰릴 때 바짝 일하고 그만큼 더 쉬자는 의도인데 악용 사례가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과로에 대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는 주 69시간 근무표가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여기에 출퇴근 시간까지 붙으니까 눈 감았다가 뜨면 출근하고 주말에는 기절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도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4주 평균 64시간 근무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만약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설정하면 주 단위보다는 연장 근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확정은 아닙니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소야대 전국 속에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최근 북한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 내 식량난, 또 핵실험 동향,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관련 보고가 있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 여야 간사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보위 업무 보고 및 각종 현안 질의에 따른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원의 신원조사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비서실장의 공문에 따라서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정순신 부실 검증과 관련된 국정원의 신원조사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문에 따라서 정순신 국수본부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했고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상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원에서 신원조사로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 보완을 하면 회신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이 대통령실로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사자 발생과 관련해서 북한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아사자 발생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아사자 발생은 북한의 양국 정책 그리고 유통 과정의 문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발생된 것 같다라는 것이고 연간 기준으로 북한은 한 80만 톤 정도의 쌀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주애 후가회사 설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외국 정보기관과 그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다만 아들은 노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첩보로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와 관련돼서는 출산 사실은 확인을 하는데 다만 성별은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김주애와 관련돼서 국정원에서는 김주애 띄우기 의도의 배경에 대해서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후계를 조기 부상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후계 지침이나 선전 동향도 없기 때문에 4대 혈통 세습 당위성 각인 목적이 가장 높은 것이고 유력한 김주애 띄우기의 동기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애 강제 개명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포착된 바는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김주애가 정규 교육기관에 다닌 적이 없이 평양에서 홈스킬링을 하고 있고 승마, 수영, 스키 등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승마와 관련돼서는 김주애가
실력이 아주 좋아 김정은이 흡족해한다. 이러한 정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 도발 관련한 보고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월과 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아울러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라고 했으며 김정은 지시에 따라 4월 중으로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수요와 김여정의 예고 등을 감안시 사거리를 축소한 ICBM 정상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창원 제주감췄단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고 네, 아까 국회 정보위 브리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김주애 관련 내용 포함해서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는 북한의 동향을 들을 수 있었는데 좀 더 정리된 내용은 또 추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공해상 전략무기 시험을 미국이 격추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반발이 서서히 고조되면서 긴장감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0일 이후 15일 만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태평양 지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격추할 것이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 부부장은 한미 군사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무기 시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따른다면 이를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3개월 만에 우리나라 서해상공에 전개된 미 장거리 폭격기 B-51을 직접 언급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미훈련을 군사적 도발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한국과 미국의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역대급 한미 군사훈련 움직임에 강대강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 공해상에 전략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이 요격을 시도할 경우 실질적인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북한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정기이사회에서 실험장 내 3번 갱도 근처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4번 갱도로 가는 길도 재건됐지만 땅 파기 등 동향은 관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 대해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왔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봉쇄, 포위, 압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5년간은 매우 특수하고 평범하지 않은 5년이었다며 중국 발전에 있어 외부 환경에 매우 변화가 커서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봉쇄, 포위, 압박을 자행해 우리나라 발전에 미정유의 엄중한 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온 것에 비춰볼 때 이번 발언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시 주석은 중국 내 연설에서 미국을 비판적인 어조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관영 언론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는 정제된 형태로 걸러졌다는 것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특정 국가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을 억압하고 봉쇄하려는 외부의 시도는 언제든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직접 비난함으로써 하급 관리들과 관영 매체들이 널리 사용하는 민족주의적 수사학을 자신과 결부시키려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 앞에서 미국의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민간 부문 규제와 혹독한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자신의 결정으로 흔들린 경제의 책임을 어느 정도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미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친강 외교부장 등 중국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설명하기 위해 억압과 봉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남부 국경지대를 드론으로 공격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드문 일인데 미국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곡을 가르며 날아든 우크라이나 드론. 러시아 국경지대 무인 감시탑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크라켄 특수부대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러시아 서남부 브리안스크의 감시탑 공격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을 언급하며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철수설이 나돌았던 바흐무트도 강력히 사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선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Ми боронимо і будемо боронити кожну частинку України. Прийде час, звільнимо кожне місто, кожне село.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총 2,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브리안스크 등 국경 인근 지역을 우크라이나 공격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특히 브리안스크를 이용한 드론 공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도 키우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었다며 최소 15대의 드론이 브리안스크에서 출발한 것을 탐지해 이 중 13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국 보호를 위해 러시아 내 표적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전을 우려하고 있는 서방 동맹국들의 입장을 고려해 서방이 제공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전쟁 1년간 러시아에서 여러 차례 폭발과 화재가 보고됐지만 극히 일부분만 인정해온 우크라이나. 이제는 러시아 본토 공격까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등 한층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이집트에서 웃는 얼굴에 보조개를 한 미니 스핑크스가 발굴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BBC 등에 따르면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카이로 남부 450km에 있는 덴데라 사원 내 무덤에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2개의 보조개가 있는 스핑크스 조각상을 발굴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자 피라미드의 스핑크스가 높이 20m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에 발굴된 것은 훨씬 작은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여성의 권리 신장이 후퇴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두고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성평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태라면 성평등 실현 시점을 300년 뒤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 정파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공적 생활 영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엔 이란 여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갈 텐데요. 자,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최근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독가스 공격이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종교적 목적의 테러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이란은 서방의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 자, 여학생들이 독가스에 집단 중독됐다는 건데 모두 여학생인 겁니까, 피해자가? 네, 거의 대부분이 여학생인데 현재까지 한 1,000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여중생 아니면 여고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렇고요. 예. 이게 100일 전쯤인 지난해 11월 30일 날 쿰이라는 시에서 이게 처음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조직적인 범죄라고 보기에는 그 당시에 어떤 뭐 일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100일가량 이게 반복적으로 이란 각지에서 이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누적적으로 보면 뭐 30개 정도의 이란의 주가 있는데 21개 정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의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네. 학교로 따지면 58개 학교. 이 대부분이 이제 그 여중, 여고 이 정도의 그 학교인데 뭐 가끔가다 대학에서도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증상도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이 독사가스의 성분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성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예. 이 처음 발생한 곳이 이제 테헤란에서 한 150km 정도 남쪽에 있는 쿰이라는 도시인데 예. 여기 사례를 보면 이 여학생이 교실에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악취가 났고 그것이 무슨 이제 썩는 냄새 같은 게 처음에 이렇게 맡아지다가 예. 이게 어지럼증이 있어서 좀 이렇게 걷기가 힘들어서 양호실로 갔더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제 병원을 후송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18명이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현장에서 가스를 포집해서 분석을 해야 성분이 나오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예.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제 학부모들도 학교에 학생들을 자녀를 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이란 보건부에서 이게 미확인 화학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공기가 나빠서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독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망자도 보고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왜 이런 테러를 했을까? 여학생만 노린 독가스 테러 가능성. 자,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거 언뜻 보기에는 이제 약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네. 이제 뭐 누가 이걸 자처하는 사람은 없고요. BBC 보도를 보면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학교를 폐쇄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린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고 네. 또 여학생들이 최근에 반정부 시위에 많이 참가를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게 처음 작년 11월 30일 날 발생한 그 쿰이라는 곳은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성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 여학생들이 이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교실에서 두건을 벗는 시위를 했고요. 예. 항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반정부 시위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하메네이 이 이슬람 최고 지도자이자 최고 실권자인 하메네이의 사진을 찢어버린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BBC 보도는 여학생들, 여중생, 여고생들까지 이렇게 시위에 참가한 것은 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일이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이란의 보건부 차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 이란의 일부 사람들 아마 이제 근본주의자들을 얘기할 텐데
여학교를 폐쇄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란 정부도 이런 사태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어떤 정황들도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추정인데 이제 서방의 인권 단체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도 이번 어떤 사건 혹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철저히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란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란이 최악의 그 대기질이 나쁜 국가로 꼽히는데 여기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란에서는 중유를 많이 뗀다고 합니다. 발전이나 난방을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이 있어서 예. 어지럼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부가 추정을 했는데 이란 정부가 나중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이 아닌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뭐 의심스러운 샘플을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 뭐 화학 물질을 흡입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란 내무부는 이란 국민들에게 냉정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또 이것은 적들이 이슬람 공화국의 붕괴를 노려서 공포심을 선동하는 거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서방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이거를 조작했거나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란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란 국민을 위협하려는 적들의 음모다. 적들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인지 딱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콕 집어서 이란 경제 그리고 이란의 외환 시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선동을 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육해공 지상전 이런 것이 아니고 심리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심리전 같은 걸 해서 국민들의 심리를 장악하는 그런 전쟁인데 사실 최근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예.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이란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했고, 자 이란 독가스 테러 문제를 짚고 있는데 최대 피해자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가능한 겁니까? 이 실제 이런 조사는 이란 국내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뭐 백악관까지 나서서 짱피에르 대변인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작년 11월에 이란의 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빚어졌던 각종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의 조사단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만약에 그 반정부 시위와 관련됐다면, 만약에 시위를 못하게 막기 위한 거였다면 네. 역시 인권 침해로 현재 구성된 조사단이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독가스 공격이 반정부 시위와 관련이 됐다면이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미국이 강력히 조사를 촉구한 거고요. 이런 공격은 매우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뭐 여중생, 여고생을 상대로 한 공격이다라는 점을 지적한 거고요. 독립적인 조사와 책임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에서도 인권사무소에서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고 네. 독일 외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조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조사가 이루어질지 과거 전례를 보면 현지 당국, 현지 이란 정부가 이것을 조사단을 받아들여서 현지를 같이 가서 인터뷰를 하고 또 전문가가 같이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누군가의 의지가 필요할 텐데 네. 최고 지지도자 하메네이가 이번 공격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혹시나 이러한 어떤 규정을 통해서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게 사실 오늘 이제 나온 뉴스인데요. 이 하메네이가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독성 공격이 입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 이후에 사면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란 쪽에 전화를 해보니까 네. 이란의 그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이 대부분 이 하메네이의 엄중한 그 경고랄까요? 그것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이 협조하겠다는 맥락보다 이란 정부가 오히려 미국을 비판하고 반발하는 입장인 걸 보면 네. 그것보다는 이란 국내에 이런 국민들의 불안이 심해지니까 엄중 적발을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찾아내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란 내무장관은
이게 외국에 본부를 둔 단체들이 이란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계속 유포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이걸 외부의 어떤 소행으로 보는 거지 자체 책임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란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상황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테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 지금 이게 윤곽에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뭐 이게 공기가 나빠서 그렇고 또 집단적 심리적 쇼크 상태여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 감안을 해보면 교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현지 그 교민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현지 우리나라 교민은 한 25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테헤란에 주로 살고 있지만 우리 뭐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무역관, 그다음에 대기업 주재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아마 주로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 말고도 이란 각지에 그 선교 목적으로 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250명 정도로 뭐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현재 이렇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테러 공격, 독가스 테러 공격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고요. 그 이란에서 이제 엄단의 그 어떤 정부 방침, 최고 지도자가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동시에 이란 매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정부 얘기를 대변하는 매체가 많아서 실제로 여기서 외신들 보는 사람보다 현지에서는 그 소식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의외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란 여학생들을 향한 독가스 공격. 국제사회는 종교적 목적의 테러를 의심하고 있고 이란은 서방의 음모라고 반발하고 있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진실화회 위원장이 YTN과 단독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논란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며 억울해하면서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고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소통관. 4.19와 부마항쟁, 5.18 등 민주화운동 단체가 기자회견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김광동 위원장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애곡과 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김 위원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19에 대해선 민주주의 혁명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한 건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즉 산업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백성이다라는 것은 4.19 단체들이 얘기한 것이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번영체제를 만드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민주체제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4.19 혁명을 계승했다는 주장은 이번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4.19 참가자들부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재판에서 헬기 사격 존재가 확인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법원에서는 5.18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법원 판결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힌 법원 판결문인지. 북한 개입설에 대해선 북한이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개입을 시도했던 만큼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위안부 존재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재봉 진실화해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인 의견 표명을 놓고 손가락질해선 안 된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역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그 어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동 위원장은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지난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살인범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고 택시에 불을 질렀는데 불쏘시개에서 발견된 지문 일부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두 남성이 골목길을 다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2007년 7월 1일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살인범 2명이 범행 이후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당시 인천시 광교동에서 승객인 척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기사를 협박해 차량과 현금 6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택시를 몰고 4km 가까이 돌아다닌 이들은 달아나려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이곳 고가다리 및 인도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택시에 불을 지르고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불탄 택시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범인들은 차량 설명 책자에 불을 붙여 불쏘시개로 썼는데 범행 당일 많은 비가 내려 책이 다 타지 않았고 여기에 범인의 지문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와 방화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확인한 흰색 번호판 등 주요 수사 차관 사항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 1월 범인 A씨를 먼저 체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공범도 붙잡았습니다. 사건 발생 무려 16년 만입니다. 범인 A씨는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동료로 알려진 공범이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고 공범도 조만간 경찰로부터 송치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져 죄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올봄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지난주에만 하루 10건이나 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동해안 지역에는 초속 25m에 달하는 양간지풍까지 가세해 전국이 산불 위험 최고조 상태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가 계속 물을 쏟아붓지만 강한 바람에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모두 210건. 어제 하루에만 16건이 발생했고 지난주부터 무려 83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루 10건이 넘는 것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해였던 지난해보다 많고 최근 10년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심화하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게다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한 강풍으로 변하는 양간지풍까지 겹쳤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한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가 원인입니다. 이 두 기압 차이로 우리나라에 서풍 계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산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더 강한 바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초속 20에서 25m의 순간적인 돌풍이 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요, 그 화염이 옆으로 눕게 되면서 빠르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한 28배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불씨가 2km까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2000년 강릉 산불, 2019년 고성 산불, 그리고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까지 모두 양간지풍이 키운 대형 산불입니다. 이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낮 12시 반쯤에도 충남 당진시 면천면 야산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헬기 8대 등이 긴급 투입돼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임야 7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장에 최대 초속 12m의 강풍이 불고 고압선 송전탑이 있어서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3분쯤 충남 태안군 서경열비도 북동쪽 약 21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진도 1의 약한 진동이 감지됐을 뿐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규모 2 이상 지진 가운데 10번째입니다. 네, 호기심에 SNS로 마약을 구해 투약한 중학생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마약 혐의로 14살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양은 그제 저녁 8시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로 산 필로폰을 서울 전논동에 있는 집으로 배달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무인 점포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대전 일대 무인 점포 8곳에 들어가 현금 보관함을 부수고 현금 7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이 없는 심야 시간에 미리 준비한 둔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장기 미제 사건인 백선기 경사 피살 때 사라진 권총은 대전 구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범 이승만이 활동해온 울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찰은 지난 3일 이승만이 거처로 쓰던 울산 지역 숙박업소에서 해당 총기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대전 구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중형을 받아 복역 중인 이승만과 이정학을 조만간 접견할 예정입니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계열사의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별도 법인을 통해 배당금을 챙기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네, 새내기 소방관이 마을 주민을 구하려고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빈소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려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공일 소방사가 자신이 구하려던 마을 주민과 숨진 채 발견된 단독주택입니다. 감식복을 입은 경찰과 소방, 국과수 대원들이 투입돼 화재 흔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쓰레기와 깨 등을 태웠는데 불이 바로 옆 창고를 지나 집으로 옮겨 붙은 거로 추정됩니다. 순직한 소방관은 안에 있던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현장 도착 직후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소에는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동료와 지인들의 발길이 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의감 강했던 친구를 그리워하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 듣고 믿기지 않았는데 기사화가 된 거 보고 나서 좀 지금도 어안이 벙벙하긴 한데 평상시 다른 친구들보다 더 근데 정의감 있었던 친구로 기억이 나요. 성소방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소방 관련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긴 수험 기간에도 지치지 않고 세 차례 도전한 끝에 지난해 5월 결국 꿈에 그리던 소방관이 됐습니다. 이후 높은 사명감으로 어떤 현장에서건 최선을 다했던 고인. 오는 16일 생일을 앞두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말에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그 정의감, 용기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소방이 위험직무 순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인의 장례는 목요일까지 나흘간 전라북도청장으로 엄수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황선우를 중심으로 남자 계영 대표팀 선수들이 호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물론 올림픽 메달까지 근접했다는 평가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호주로 출국한 뒤 정확히 한 달. 황선우와 양재훈, 이호준과 김우민 등 계영 대표팀 선수들의 얼굴은 어느덧 검게 그을렸습니다. 호주 골드코스트의 불볕 더위를 이겨내고 연일 쉴 새 없이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더위를 많이 먹어서 거의 첫 주는 운동을 거의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한 주, 2주 버텨내다 보니 지금 한 3주차 때부터는 잘 적응을 해서 운동량을 잘 소화했던 것 같고요. 대한수영연맹 특별 전략 육성 선수단에 포함된 4명은 다음 주까지 전지훈련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계영 800m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이들은 7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을 시작으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거쳐 내년 파리올림픽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아시아 정상은 물론 세계 무대 입상권을 바라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세계선수권 올림픽에서 정말 포디움에 올라가려면 한 7분 1초대의 기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7분 6초의 기록도 저희 멤버들 최고 기량을 뽑아낸 기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호주 대표팀을 지도했던 리처드 스칼스 코치는 우리 선수들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Looking at their attitude and their determination and training and how they get on as a group, I think for the future they have a lot of potential to really make an impact on the world stage. 검게 그을린 얼굴만큼 시상대 정상에 서는 꿈을 키우고 있는 4명의 선수들은 35일간의 전지훈련을 마치고 다음 주 귀국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NC로 옮긴 베테랑 포수 박세혁이 양의지 후임이라는 부담에도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성공적인 시즌을 꿈꾸는 33살 베테랑 안방마님을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에 집중하는 박세혁.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손아섭이 잠 좀 자자는 농담 섞인 영상을 공개할 정도. 찍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올렸더라고요. 진짜 기분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후배가 열심히 하니까. 방망이 이거 맞냐고 막 와갖고 방망이 들고 찾아갖고 죽겠습니다. 양의지가 NC로 옮긴 뒤 주전 포수로 두산의 통합 우승을 이끈 박세혁. 이번에도 양의지와 자리를 바꿔 NC의 안방마님이 됐습니다. 3년 선배, 최고 포수의 그늘이 부담일 수 있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반자 의미가 더 큽니다. 한국 최고의 포수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견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좀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선의의 파트너 이렇게 야구를 그만두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빠른 발이 빛나는 3루타 치는 포수 모습을 창원에서도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3루까지 가죠. 그리고 야구장이 짧아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그에서 보기 드문 우투 좌타 안방 살림꾼의 안정감이 장점. 재작년 안와골절 부상 이후 부진했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좀 믿어 주시면 저희 팀원들 정말 똘똘 뭉쳐서 올 시즌은 정말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멋있는 경기 또 멋있는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겠다는 NC의 새 안방마님 박세혁의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WBC 개막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강철 호는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7대4로 승리했습니다. 선발 박세웅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8회 말 정우영이 홈런을 맞은 뒤 무사 만루에서 9원 등판한 김원중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간판 박지원이 중국으로 귀화한 린 샤오진과의 맞대결을 두고 특별한 감정은 없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린 샤오진도 남다른 실력을 갖춘 선수라면서 자신도 100%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한 에이스 최민정도 오랜만에 홈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선수들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4월 하순만큼이나 날이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7도로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방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건조 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와 영남 지방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전과 광주 8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7에서 11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 21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